자, 액티비티 항목을 액티비티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추가해서 보시면 주석으로 볼게요. add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액티비티가 수동으로 추가되고,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 헬로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사례 같은 경우는 기본 액티비티를 헬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라고 정해놔서 응용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될 때 실행되는 액티비티는 앞에 보면 점 이렇게 포인트가 붙어 있습니다. 점 안드로이드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액티비티가 설정이 되고요. 하위에 이제 메인 화면을 거쳐서 다른 화면으로 나타나는 액티비티는 이 앞에 있는 점 부분이 없이 바로 클래스명이 나타납니다. 이 액티비티를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attribute라고 액티비티에 대한 이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name에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기본 액티비티 파일이라고 설정이라고 한다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명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 이름이 결국엔 이 항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theme이라는 거는 이제 화면의 테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벨이라는 거는 이제 화면의 이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드로이드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이름을 여기서 정의하는 겁니다. 나머지 화면 항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느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을, 액티비티에 대한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 시작하는 클래스는 점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me이라는 거는 액티비티의 테마 스타일을 정의하는 항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벨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액티비티의 이름, 화면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escription, 이 화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정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이콘은 이 액티비티에 대한 아이콘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런치 모드는 화면이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항목은 이제 스탠다드 설정 값은 이제 스탠다드, 그리고 싱글 탑, 싱글 태스크, 싱글 인스턴스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런치 모드는 다중 인스턴스를 사용하는데, 화면을, 즉 액티비티 화면을 계속 실행할 때마다 태스크에 이 화면에 대한 기록을 쌓는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싱글 탑이라는 것은 최상단에 이미 인스턴스가 존재한다, 그럴 때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그리고 최상단에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태스크하고 싱글 인스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만 사용하는데요. 가급적 쓸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싱글 태스크는 하나의 태스크만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최상위에만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액티비티, 다른 화면을 태스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은 화면의 좌표 기준점에 대한 설정인데요. unspecified하고 user, behind, 그리고 landscape, portrait, 그리고 sensor, no sensor 이런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pecified는 시스템의 설정에 따라서 좌표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고요. 유저는 사용자가 좌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정이고, behind는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속해 있는 액티비티의 좌표 값을 좌표 기준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라는 거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좌표 값을 잡는다는 거고, 그럼 포트레이트라는 거는 이제 단말기를 세로로 세웠을 때 그 세로 방향으로 좌표 값을 좌표 기준을 잡는다는 거고요. 센서는 이제 센서의 작용에 의해서 가로 세로 자동으로 바뀌게끔 한다는 설정이고, 노 센서는 센서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좌표 값이 설정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config changes 설정입니다. 이 config changes는 설정이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재시동되도록 해서 그 설정 값이 바뀐 대로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이 설정 값들은 아래쪽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MCC는 모바일 컨트리 코드라는 약자이고요. 국가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국가 코드를 변경하면 그 변경된 국가 코드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작동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MNC는 모바일 오타가 있네요.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라고 해서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 설정 값이 변경됐을 때 그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작동되도록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 재시동되는 설정이고요. 로케일은 이제 언어가 바뀌었을 때, 언어 설정이 바뀌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 재시동되게 하는 설정입니다. 터치 스크린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 변경됐을 경우, 설정이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키보드가 확장 키보드가 연결됐을 때 키보드 설정이 변경되는 거고요. 키보드 히든, 키보드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키보드가 항상 뭐 보이게 한다거나 뭐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이런 설정이 변경됐을 때 재시동한다는 의미고, 내비게이션 유형이 변경됐을 경우,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좌표 기준이 변경됐을 경우, 그 다음에 폰트 스케일에서 화면의 글자 크기가 변경됐을 경우, config change 설정에 의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재시동되게끔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다음 퍼미션은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가져야 될 권한을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콤보 상자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콤보 상자에서 필요한 권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멀티 프로세스. 이 멀티 프로세스는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는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 값을 이제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의 그 프로세스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컴포넌트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액티비티마다 다른 프로세스로 작동되게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설정 값에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콜론으로 시작을 하는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지역 프로세스로 사용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일반 문자로 소문자로 시작하는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전역 프로세스로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멀티 프로세스하고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다중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제 프로세스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같이 공유해서 그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 제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태스크 어피니티 설정입니다. 이 설정 값은 어피니티 이름을 문자열로 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액티비티에 대한 어피니티 이름은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에서 정하고 있는 어피니티 이름을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몇몇 개의 액티비티에 대한 어피니티 이름을 이렇게 문자열로 같은 이름으로 정의하게 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역할을 해서 어피니티를 관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죠. allow task reparenting 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기본값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하나의 태스크에서 다른 태스크로 이동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 사례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메일과 웹브라우저의 연동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리페런팅 설정을 허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서 웹브라우저로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웹브라우저에 이메일에서 요청했던 그 페이지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다시 웹브라우저를 요청했을 때 이메일에서 요청했던 그 페이지가 나타나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finish on task launch 라는 설정은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태스크가 런치 실행될 때 액티비티의 인스턴스를 종료한다는 이런 설정이고요. 그리고 finish on close system dialog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값을 true로 잡으면은 시스템 대화 상자가 닫힐 때 말 그대로 액티비티를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홈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그리고 단말기에서 락이 걸렸을 때, 그리고 시스템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clear task on launch, 액티비티가 시작될 때, 런치될 때 태스크를 모두 삭제하겠다는 이런 설정이 되겠죠.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no history라는 거는 기본값은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 지정된 액티비티를 떠났을 때 히스토리에 남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allows retain task state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은 기본값은 false이고요. 시스템이 태스크 상태를 그대로 항상 유지할 것인지 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tate not needed, 이 설정은 기본값 false이고요. 액티비티에 대한 최종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xclude from recent, 기본값은 false이고요. 이 설정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최근 실행 목록에서 액티비티를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enabled 속성은 기본값이 true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해당 액티비티를 인스턴스화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exported 설정은 기본값이 true이고요. 액티비티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컴포넌트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윈도우 소프트 인풋 모드라고 해서 요건 이제 키보드, 소프트 키보드에 대한 건데, 소프트 키보드라는 거는 갤럭시 폰 같이 단말기에 특별한 자판이 없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키보드를 말합니다. 이 키보드가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되죠. 소프트 인풋 모드를 state unspecified라고 설정하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값은 소프트 키보드에 대한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tate unchanged, 이 설정은 화면이 전면에 나타났을 때 소프트 키보드가 이제 숨겨져 있는지 나와 있는지 화면에 나타나 있는지 최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state hidden은 사용자가 액티비티를 선택했을 경우 선택했을 그 당시에 소프트 키보드가 숨긴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state always hidden이라는 거는 액티비티가 화면 전면에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소프트 키보드를 항상 숨기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state visible이라는 거는 전면에 화면이 나타났을 때, 액티비티가 전면에 나타났을 때 키보드가 보이도록 하는 설정이고, state always visible이라는 부분은 액티비티가 선택됐을 때 어떤 상태이든 항상 키보드가 보이도록 설정하는 하는 설정입니다. adjust specified라는 설정은 소프트 키보드가 나타날 때 화면의 크기를 줄이는 설정입니다. 이 값은 메인 윈도우에 대한 기본 설정이고요. adjust resize라는 설정은 소프트 키보드가 나타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화면의 크기를 줄이는, 그 소프트 키보드의 공간만큼 뺀 화면에서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adjust pan이라는 거는 화면 크기를 줄이지 않고 펜 처리라고 하는데, 이 펜 처리가 화면 위에 소프트 키보드가 이렇게 겹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노드와 그리고 액티비티 노드를 살펴봤는데, 이 두 노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많이 활용된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기타 노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XML 형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알리아스 노드는 앞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앞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이름만 바꿔서 재활용하는 그런 노드인데요. 이 액티비티 노드는 상위에 액티비티 알리아스 노드는 상위에 애플리케이션 노드가 있고, 하위에 액티비티 노드하고 똑같이 인텐트 필터 노드하고 메타데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액티비티 알리아스 노드를 쓸 때는 매니페스트 태그 밑에 애플리케이션 밑에 액티비티 알리아스 노드를 이렇게 기술하게 되죠. 그리고 서비스 노드 역시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노드 밑에 이렇게 서비스 노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시버 노드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태그 밑에 리시버 노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 노드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노드 밑에 이런 설정 값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바이더 노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use library 노드인데요. 이 노드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노드 밑에 user library 노드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이름을 문자열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의 추가로 기술할 수 있는 노드들이 있는데 인텐트 필드 필터라는 노드가 있죠. 이 노드는 정의하자면 상위 노드로 쓸 수 있는 상위 노드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액티비티 노드이고, 그리고 액티비티 알리아스 노드 밑에 이 인텐트 필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노드, 리시버 노드 밑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노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인텐트 필터의 노드는 항상 액티비티 액션 하위에 액션 노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카테고리 노드나 데이터 노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필터라는 거는 이렇게 액션 노드를 항상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오류가 없죠. 메타데이터 노드는 역시 액티비티 알리아스 서비스 리시버 노드에 둘 수 있는 하위 노드입니다. 그리고 옵션 노드는 특별하게 없고 바로 그 메타 태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grant URL permission 노드, 이 부분은 이제 프로바이더 노드에서만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노드 밑에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은 pass permission 노드입니다. 이 pass permission 노드도 역시 프로바이더 노드 밑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노드 밑에 이렇게 pass permission 노드를 작성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뭐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고 활용해서 실험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중에서 퍼미션에 대한 설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퍼미션은 이 그림에서처럼 아래 탭에서 이 퍼미션즈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퍼미션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이제 퍼미션, 그리고 퍼미션 그룹, 퍼미션 트리, 그리고 유즈 퍼미션이라고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은 개발자가 특별하게 정의할 수 있는 퍼미션 항목이고, 일종의 사용자 정의의 접근 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 퍼미션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퍼미션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퍼미션은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한 객체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퍼미션 그룹은 이 접근 제어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그런 퍼미션 그룹 역할을 하는 객체이고요. 그리고 퍼미션 트리는
계층형 접근 제어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se permission은 사용할 접근 제어 객체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permission, 패키지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attribute를 살펴보면 permission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라벨, 사용자한테 표현하는 permission 라벨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permission 그룹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description, 설명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protection 레벨이라고 해서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normal이 이게 기본 설정이고요. 그리고 dangerous는 이제 위험하다는 설정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signature는 인증서가 있는 단말기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signature or system이라는 설정은 지정된 단말기에나 아니면은 인증서를 갖고 있는 단말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죠. 그래서 이 설정은 이제 manifest 태그 밑에 permission이라는 태그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permission 그룹, 이 permission 그룹은 permission에 대해서 그룹명을 정의하는 설정이라 이제 이름과 라벨, 아이콘, 디스크립션 정도의 설정을 해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고, 그리고 이 설정 역시 manifest 태그 밑에 permission 그룹이라는 태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ermission tree는 개발자가 별도로 권한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API는 유저 퍼미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droid.permission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권한들이 쭉 있습니다. 이 외에 개발자가 별도로 권한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설정해서 추가해서 사용하는 설정이고요. 퍼미션에 대한 이름과 라벨과 아이콘을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름을 정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지가 com.ex.android, hello android이면 권한에 대한 이름은 com.ex.helloandroid.xx calculation 이런 식으로 권한을 개발자가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추가된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작용은 패키지 매니저 android permission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접근 권한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anifest 태그 밑에 permission tree라는 태그로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uses permission에서는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권한에 대해서 이름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에 대한 XML 형식을 살펴보면 manifest 태그 밑에 uses permission 이라고 해서 태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nstrumentation. 이 instrumentation은 실험 도구 클래스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그 실험을 목적으로 할 때 이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manifest XML
화면에서 인스트루멘테이션 탭을 선택을 하면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Add 버튼을 누르면 엘리먼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설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대한 노드도 역시 매니페스트 노드 밑에 소스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대한 어트리뷰트 속성을 보면 name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클래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겟 패키지를 실험할 타겟 패키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하고 아이콘은 이제 형식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핸들링 프로파일과 그리고 펑셔널 테스트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true, false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에서 이제 실험 도구에 대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패키지도 역시 기존에 있는 타겟 패키지에 대해서 실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하고 셀렉션 창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할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설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지금 설명을 가지고 이제 기초 입문에 들어있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 개발 과정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설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일이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파일 소스가 되고요. 이 소스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화면 중에서 이 소스 탭을 클릭을 하면 각각의 그 XML 작성기에서 작성된 전체 구성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능력이 되신다면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ML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대한 구조를 다시 재정리해 보면, 항상 안드로이드에서는 XML을 UTF-8 인코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매니페스트 태그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 응용 프로그램 노드인 애플리케이션 노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액티비티에 대한 노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액티비티 알리아스에 대한 태그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서비스 태그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자도 역시 클래스만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리시버라는 이 태그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공급자 기능을 사용할 때는 프로바이더라고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라이브러리, uses 라이브러리 태그를 쓰고, 그리고 특별하게 접근 권한이 필요할 때는 이제 permission 태그를 작성하고, 그 접근 그룹에 대한 설정이 있으면 접근 그룹에 대한 설정을 정의하시고, 그리고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퍼미션을 사용하고 싶으면 퍼미션 트리라는 태그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권한들을 정의하는 uses permission 태그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험하기 위한 앱을 만들 때는 instrumentation 태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태그를 닫아주고 매니페스트 태그를 닫아주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작성이 모두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디폴트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이 그림 11라인에 보는 것과 같이 타겟이 안드로이드 -8 레벨 8 API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이 설정은 프로젝트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여시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즈 메뉴를 실행을 하면 안드로이드 탭이 있을 거고요. 이 탭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2.2 API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이런 설정이 자동으로 잡히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수동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버전을 뭐 7버전에서 8버전으로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을 했을 경우 간혹 이 값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프로젝트를 전부 다 클린을 시키고 다시 컴파일을 하면 제대로 이 설정 값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 게 이제 고급 개발 과정에 들어가시면은 is library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라이브러리용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라이브러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 안드로이드 API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add 버튼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상단 메뉴에 있는 Run 메뉴를 클릭을 해서 디버그 as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그 디버그 가상기기를 실행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반드시 주의할 거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할 프로젝트를 제대로 선택하고 이 메뉴를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디버그 모드로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디버그 모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행할 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디버그 모드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디버그 as 그리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메뉴 중에서 디버그 as 선택하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가상기기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버그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실행만 하려면은 디버그 as 대신에 Run as Android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선택하시면 단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디버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로그를 보고 디버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디버그 as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명령을 실행해 보면 되고, 그리고 가상기기가 실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부팅하는 데 오래 걸리는데 매번 가상기기를 실행했다가 껐다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상기기를 켜놓고 이 run as 명령이나 debug as 명령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